유리로 된 얇은 판 위에 숫자가 두 줄로 적혀 있고 바로 옆에는 같은 단어가 붙어 있다. 우주의 팽창 속도라는 말이 그 단어다. 한쪽 줄의 숫자는 고요하게 정돈되어 있으나 다른 쪽 줄의 숫자는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보인다. 밝지 않은 조명 아래에서 종이의 결이 드러나고 잉크가 마른 자리에 미세한 번짐이 남아있다. 이 장면은 관측의 현장보다 먼저 소식이 전해지는 방식의 현장을 닮아 있다. 서로 맞지 않는 두 값이라는 서술이 한 장의 기록처럼 돌고 사람들은 그 기록을 서로 다른 속도로 접어들고 펼친다. 2020년대에 들어 우주를 다루는 기사들에는 갈등을 암시하는 표현이 자주 붙는다. 우주론의 위기 표준 모형의 균열, 새로운 물리학의 징조 같은 문장이 제목과 부제에서 반복된다. 그 문장들은 자세한 방법보다 먼저 읽히며 서로 다른 측정이 같은 답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의 사건으로 요약한다. 대중의 눈에는 우주의 팽창률이 단 하나의 정답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 자리 잡고 그 전제에 어긋나는 차이는 곧바로 불안이나 흥분의 신호로 번역된다. 한국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긴장이나 충돌 같은 단어가 더 자주 선택되고 선택된 단어는 이야기의 방향을 고정한다. 그러나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은 종종 측정의 언어가 아니라 전달의 언어로 쓰인다. 학술 논문에서의 불일치는 대개 오차 체계적 편향 분석 선택 데이터의 범위 같은 단어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다뤄지지만 대중서사에서는 그 복잡한 조건들이 빠르게 생략된다. 남는 것은 간단한 구도다. 한쪽은 가까운 우주에서 직접 재는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먼 과거의 흔적에서 거꾸로 추정하는 방식이라는 구도다. 그 구도는 방법의 내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듯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반복되고 더 빠르게 기억된다. 그래서 팽창 속도는 값이 아니라 대립의 상징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 주제의 대중적 별명은 허블 긴장으로 퍼져 있다. 긴장이라는 단어는 두 값의 차이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느끼게 한다. 측정과 측정 사이의 거리 연구팀과 연구팀 사이의 거리, 관측 장비와 데이터 처리 방식 사이의 거리까지 한꺼번에 그 단어 안으로 들어간다. 긴장이라는 표현은 갈등의 당사자를 만들어내며 당사자가 생기면 서사는 더 단순해진다. 이때 대중은 우주 자체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인상은 우주가 아니라 이야기의 틀이 만들어내는 속성에 가깝다. 긴장이라는 말은 조용한 차이를 서사적 장면으로 바꾸어 놓는다. 소셜미디어의 시간표는 이 틀을 더욱 강화한다. 짧은 글과 이미지로 요약된 게시물은 하나의 숫자와 하나의 대비를 중심으로 퍼진다. 그래프의 두 점이 어긋난 그림, 서로 다른 색의 막대가 나란히 선 그림이 반복되며 그 아래에는 충돌이 강조된다. 조용히 쌓이는 합의의 과정은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은 한 장면으로 저장되기 쉽다. 연구 결과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정교해지는 흐름보다 어긋남이 유지된다는 인상이 더 강하게 남는다. 추천 알고리즘은 명확한 대비와 짧은 결론을 선호하고 그런 형식은 다시 다음 요약을 부른다. 언론의 제작 방식도 이 인상에 힘을 보탠다. 과학 기사에서 독자의 시선을 붙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비를 만드는 일이다. 한쪽은 오래된 상식, 다른 한쪽은 새롭게 등장한 수치로 배치된다. 표준이라는 말과 위기라는 말이 같은 문장에 놓이고 그 사이에 새로운 물리학이라는 표현이 이어진다. 이런 서사는 과학을 몰라도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확산의 조건이 된다.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 대신 서로 다른 두 방법이 다른 답을 낸다는 줄거리만 기억해도 다음 대화로 옮길 수 있다. 제목이 강하면 본문이 약해도 공유는 이뤄지고, 공유가 많으면 같은 구도가 더 자주 반복된다. 대중서사에서 방법은 실제보다 더 사람의 성격을 띈다. 가까운 우주를 보는 방식은 직접적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묘사되며, 먼 과거를 보는 방식은 간접적이고 모델을 통해 상상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이 구분은 단순한 대비로서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오해를 낳기도 한다. 직접이라는 말이 반드시 확실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이라는 말이 반드시 불확실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서사는 방향을 고정한 채 움직이기 때문에 독자는 한쪽을 직감적으로 더 믿고 다른 한쪽을 직감적으로 더 의심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습관은 자료보다 먼저 반응을 결정하고, 반응은 다시 습관을 강화한다. 이 습관은 과학과 신념을 구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두 값의 차이를 곧바로 거대한 세계관의 승패로 읽는다. 한편에서는 기존 우주론이 무너진다는 말이 떠돌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것이 측정 오류였다는 말이 떠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물리학이라는 표현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변화의 약속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때 약속은 종교적 형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어떤 주장이 충분한 검증 이전에 미래의 큰 전환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반복될 때 그 반복 자체가 약속의 기능을 띈다. 그러나 그 기능은 과학의 증거 기준과는 다른 리듬을 따른다. 바깥층의 담론은 그 리듬을 따라 더 빠르게 달린다. 기관과 권위의 이름은 이 리듬을 더 빠르게 만든다. 나사나 ESA 같은 약어 유명한 관측소와 대학의 이름이 기사에 들어가면 독자는 내용의 조건을 모두 읽지 않아도 신뢰의 감각을 얻는다. 반대로 낯선 연구팀의 이름이 들어가면 독자는 내용의 세부를 모르는 대신 논쟁의 구도에 더 쉽게 매달린다. 권위의 표지는 결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확정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속도를 바꾸어 놓는다. 그 속도 차이는 온라인에서 특히 크게 작동한다. 이 주제가 밈이 되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숫자 자체가 갖는 매력 때문이다. 우주의 나이, 우주의 크기, 우주의 팽창 속도 같은 값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척도의 대표로 여겨진다. 그런 값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바닥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감각을 얻게 된다. 그 감각은 불편함이면서 동시에 흥미다. 불편함과 흥미가 동시에 발생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확인하려 한다. 확인의 과정은 종종 이해의 과정과 분리되어 제목과 요약만으로도 충분한 소비가 된다. 거대한 척도는 종종 작은 문장으로 줄어들고, 줄어든 문장은 다시 더 멀리 간다. 이 과정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선의도 함께 작동한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결과를 넓게 알리고, 대중은 최신 연구를 가까이 느끼고자 한다. 보도자료와 인터뷰는 이런 욕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통로가 길어질수록 원래의 조건과 맥락은 점점 얇아지고, 마지막에는 두 숫자가 다르다는 한 문장만 남는다. 그 한 문장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그 문장이 전달하는 무게중심은 원래의 논의와 달라질 수 있다. 대중은 불일치 자체를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사건은 다시 공유와 반응을 부른다. 공포서사가 붙을 때도 있다. 우주론이 붕괴한다는 표현은 실제로는
학계 내부의 신중한 표현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이 불일치를 근거로 과학 전체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불일치를 근거로 자신의 선호하는 세계관이 곧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양쪽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한 뜻이 아니라 숫자가 상징하는 태도다. 과학은 흔들리는지, 권위는 무너지는지, 변화는 오고 있는지 같은 태도가 우선된다. 바깥층에서 팽창률은 측정값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신호가 된다. 그럼에도 이 주제가 오래 유지되는 이유는 단순한 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중의 관심은 때로 실제 연구의 리듬과 맞물린다. 여러 해에 걸쳐 새로운 관측 장비와 분석이 등장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의 차이가 줄어드는지 남는지에 대한 소식이 다시 생산된다. 이 반복은 결론을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결론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 자체를 익숙하게 만든다. 익숙함은 불안을 낮추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 서사를 계속 공급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최종 답이 아니라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상태다. 이 장에서 보이는 것은 우주의 비밀보다 사람들이 비밀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값이 둘로 갈라져 보이는 순간 그 갈라짐은 곧바로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종이 위의 두 줄 숫자는 연구실의 공기보다 먼저 온라인의 공기를 만나며 그 공기 속에서 속도가 바뀐다. 대중은 과학을 사건으로 읽고 사건은 다시 언어의 습관을 만든다. 그 습관이 바로 바깥층의 풍경이며 다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풍경은 충분히 오래 관찰될 필요가 있다. 관찰의 대상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를 둘러싼 말의 이동이다. 얇은 먼지가 내려앉은 렌즈의 표면을 닦는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이 멈춘 자리에는 작은 얼룩이 남는다. 얼룩은 관측을 방해하는 물질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관측을 준비했다는 흔적이기도 하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둘러싼 불일치가 대중의 언어로 번역될 때 비슷한 흔적이 생긴다. 정밀한 조건과 제한은 닦여 나가고 남는 얼룩 같은 단어가 메시지를 붙잡는다. 위기 균열 새 물리학 같은 말이 그 얼룩의 역할을 한다. 그 말들은 사실의 자리에서 출발하지만 전파되는 동안 사실의 두께를 바꾼다. 바깥층에서 이 주제는 종종 선택의 이야기로 정리된다. 한쪽은 새로운 물리학을 받아들이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측정 오류를 정리하면 된다고 말하는 쪽이다. 이 구도는 실제 학술 논의의 형태와 꼭 같지는 않지만 대중이 따라가기 쉬운 형태로 기능한다. 선택의 구조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가치에 따라 위치를 정할 수 있다. 변화는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설렘이 되고 안정은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도감이 된다. 같은 불일치가 서로 다른 정서로 해석되고 정서가 붙은 해석은 더 오래 남는다. 2020년대의 정보 환경은 이런 구도를 강화한다. 짧은 영상과 짧은 글이 일상적인 학습의 단위가 되면서 복잡한 논문보다 간결한 문장이 더 빨리 이동한다. 한 문장이 요약할 수 있는 정도의 서사는 반복하기 쉽고 반복되면 진실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생긴다. 우주의 팽창률이 두 방법에서 다르게 나온다는 문장은 그 자체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실의 요약이지만 바깥층에서는 이미 결론처럼 소비되기도 한다. 소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숫자의 차이는 숫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얻는다. 확산의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보인다. 하나는 전통적인 과학 기사와 교양 매체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재가공의 흐름이다. 전통 매체는 새 결과를 소개할 때 대개 배경과 비교를 곁들이지만 지명과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배경은 짧아지고 비교는 선명해지며 선명해진 대비는 제목으로 올라간다. 플랫폼 흐름에서는 제목이 다시 짧아지고 썸네일과 자막이 그 짧음을 대신한다. 남는 것은 종종 충돌을 암시하는 그림과 단어다. 이 과정에서 불일치는 해설의 대상이라기보다 클릭의 이유가 된다. 이 주제는 특히 표준이라는 단어와 잘 결합한다. 표준 우주론이라는 표현은 안정과 권위를 떠올리게 하며 그 표준에 긴장이 붙으면 작은 차이가 큰 문제처럼 보인다. 과학에서 표준은 늘 수정과 보정의 과정을 포함하지만 대중의 언어에서 표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래서 표준의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은 강한 감각을 준다. 그 감각은 논리보다 먼저 반응을 만들고 반응은 다시 같은 표현을 부른다. 결국 표준과 위기의 결합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말의 구조가 된다. 또 하나의 요인은 권위의 분산이다. 과거에는 특정 기관이나 교과서가 과학 지식의 중심을 차지하는 느낌이 강했지만 지금은 연구 소식이 여러 채널로 동시에 흘러들어온다. 대학의 홍보 자료 연구소의 뉴스, 개인 연구자의 공개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영상이 같은 주제를 각자 다른 문장으로 소개한다. 이때 서로 다른 문장은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경쟁처럼 만들기도 한다. 경쟁이 생기면 대중은 승패를 찾고 승패를 찾는 습관은 불일치를 더 크게 느끼게 한다. 바깥층에서 과학은 단일한 목소리라기보다 여러 목소리의 합으로 들리며 여러 목소리는 곧 갈등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숫자의 차이가 스토리로 굳어지는 과정에는 인간적인 직관도 섞인다. 가까운 곳에서 직접 재는 값이 더 믿을 만하다는 직관이 있고 먼 과거의 흔적을 통해 얻는 값은 더 간접적이라는 인상이 있다. 이런 인상은 실제로는 단순화이지만 단순화는 이야기의 엔진이다. 직접과 간접의 대비는 설명을 줄이고도 이해되는 느낌을 준다. 이해되는 느낌은 곧 확신의 느낌으로 바뀌기 쉬우며 확신이 생기면 더 복잡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여유는 줄어든다. 그래서 바깥층에서는 세부가 줄어들수록 결론이 단단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여기에 시대적 정서가 더해진다. 2020년대는 사회 전반에서 불확실성과 변화의 속도가 크게 느껴지는 시기다. 기술의 발전 정보의 과잉 제도의 변화가 동시에 겹치며 사람들은 자신이 믿던 기준이 흔들리는 경험을 자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학의 작은 불일치도 세계관의 은유처럼 읽힌다. 우주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일상의 불확실성과 공명하며 더 멀리 퍼진다. 그 공명은 과학적 근거의 강도를 높이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생명력을 늘린다. 바이럴한 과학 콘텐츠는 이런 공명을 잘 활용한다. 충돌을 전면에 두고 다음 단계의 해설은 뒷부분으로 미룬다. 그러나 바깥층의 소비는 종종 뒷부분까지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론을 미리 얻고자 하고 플랫폼은 그 욕구를 빠르게 충족시키려 한다. 그 결과 팽창률의 불일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상태로 기억된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상태는 중립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재생산의 근거가 된다.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감각으로 접근한다. 이 주제는 과학과 신념을 둘러싼 오래된 구도에도 자주 끌려 들어간다. 일부는 이를 과학의 한계로 해석하고 일부는 이를 과학이 스스로를 고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일부는 이 불일치를 기존 신념의 정당화 도구로 삼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 종교나 특정 세계관이 아니라 불일치가 입장을 만들기에 좋은 재료라는 점이다. 숫자 자체가 일상에서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숫자의 차이를 자신의 가치와 결합해 의미를 만든다. 의미가 만들어지면 숫자는 측정값이 아니라 상징이 된다. 상징이 되면 언어는 더 단단해진다. 두 방법이 합의하지 못한다는 말은 과학이 답을 못 낸다로 다시 과학이 믿을 만하지 않다로 번역될 수 있다. 반대로 두 방법이 합의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과학이 살아있다로 다시 곧 큰 전환이 온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번역은 서로 다른 청중을 모으며 청중이 모이면 같은 번역이 더 자주 반복된다. 바깥층의 확산은 이런 집단적 반복의 형태를 띈다. 반복은 합의가 아니라 공명을 만든다. 이 장에서 관찰하는 것은 공명의 구조다. 어떤 이야기들은 사실이어서 퍼지고 어떤 이야기들은 퍼져서 사실처럼 느껴진다. 팽창률의 불일치는 첫 번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불일치를 둘러싼 위기서사는 두 번째 범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바깥층의 흐름은 과학이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를 더 빨리 드러낸다. 그리고 그 욕구는 대개 단순한 결론, 선명한 대비, 명확한 진영을 원한다. 우주의 숫자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좋은 재료가 되며 그래서 반복되는 길 위에서 점점 더 가벼운 형태로 이동한다. 바깥층의 끝에서 남는 것은 종종 하나의 인상이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그래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인상이다. 그러나 인상은 사실의 정리가 아니라 사실이 이동하는 동안 생긴 흔적이다. 흔적을 그대로 믿는 대신 흔적이 생긴 경로를 보는 일이 다음 단계의 준비가 된다. 먼지 낀 망원경 옆에 남은 수치처럼 대중의 언어 옆에는 언제나 선택된 단어가 남아있다. 그 단어가 어떻게 남는지까지 보았을 때 바깥층의 풍경은 조용히 닫힌다. 우주의 팽창 속도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말하는 속도와 닮아 있으나 같은 종류의 대상에 같은 방식으로 붙는 말이 아니다. 속도는 보통 어떤 물체가 공간 속을 지나가는 빠르기를 뜻하지만 우주의 팽창은 공간 자체의 척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팽창률은 어떤 은하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엔진을 켜고 달리는 값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들 사이의 간격이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늘어나는지를 요약한 값이 된다. 이 값은 현재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자주 쓰이는 허블 상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여기에서는 팽창률이라는 말로 한 번 정의한 뒤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팽창률이 무엇을 비교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거리가 늘어난다는 말이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다. 밤하늘의 은하를 여러 방향으로 오래 관측하면 많은 은하의 빛이 조금 더 붉은 쪽으로 치우쳐 도착한다. 이 치우침을 적색편이라고 부르며 빛의 파장이 늘어나 더 붉게 보이는 정도를 뜻한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지만 우주 전체의 팽창이 진행되는 동안 빛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장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빛이 지나가는 동안 공간의 척도가 조금씩 커지면 그 공간을 따라 이동하던 파장도 함께 늘어나며 관측자는 그 변화를 적색편이라는 수치로 기록한다. 거리는 눈으로 바로 재기 어렵기 때문에 팽창률의 언어는 거리와 적색편의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많은 은하에 대해 거리를 추정하고 적색편의를 측정하면 대체로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
이 경향은 허블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왔으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멀어질수록 후퇴가 더 크게 보인다는 규칙이다. 여기에서 후퇴라는 말은 은하가 한 점에서 다른 점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두 지점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포함한 관측적 표현이다. 관측자는 은해에서 오는 빛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고 그 늘어남을 등가의 후퇴 속도라는 언어로 바꾸어 말하기도 한다. 이 등가 표현은 이해를 돕지만 은하가 공간 속을 달리는 운동만을 뜻한다고 오해되기 쉽다. 팽창률은 이런 관계에서 비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등장한다. 어떤 순간의 우주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질 때 그 증가량이 원래 거리와 어떤 비율로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팽창률이다. 같은 시간 동안 늘어나는 거리는 가까운 쌍보다 먼 쌍에서 더 크게 보일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우주의 팽창이 균일한 비율로 진행된다는 전제와 잘 어울린다. 균일이라는 말은 모든 곳에서 똑같은 속도로 밀려난다는 뜻이 아니라 큰 척도에서 평균적으로 같은 규칙이 성립한다는 뜻에 가깝다. 이런 평균의 언어는 우주를 한 번에 다루기 위한 약속이며 실제의 우주는 은하와 은하단 공허 영역과 같은 구조를 포함한다. 팽창률은 그 구조 위에 얹힌 평균적인 팽창의 리듬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단위의 선택이 한 가지 중요한 감각을 만든다. 팽창률은 보통 일정한 거리마다 후퇴 속도가 얼마나 커지는지로 표현되며 이는 거리와 속도를 함께 포함하는 단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단위 자체보다 의미에 있다.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같은 평균 규칙 아래에서는 후퇴로 해석되는 값도 대체로 2배로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팽창률은 개별 은하의 성질이 아니라 거리와 적색편이 사이의 기울기처럼 이해될 수 있다. 관측의 언어에서 기울기는 한 번의 관측이 아니라 많은 점들의 집합에서 드러난다. 이 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서로 다른 거리에서 모이며 그 모임이 어느 정도 일관된 비례를 보여줄 때 팽창률이라는 하나의 값이 대표로 쓰인다. 팽창률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어온다. 우주의 팽창은 한번 정해진 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물질과 복사 암흑 에너지로 불리는 성분이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 가속되거나 감속되는 형태로 설명되어 왔다. 따라서 팽창률은 우주의 역사 전체에서 일정한 상수가 아니라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현재 우주를 말할 때는 현재 시점의 팽창률이 하나의 대표값으로 자주 사용된다. 불일치 담론에서 충돌하는 것은 대개 이 현재 시점의 대표값이 서로 다른 경로에서 다른 숫자로 추정된다는 서술이다. 이 장에서는 아직 경로로 들어가지 않고 그 대표값이 어떤 개념적 자리에서 쓰이는지를 고정해 둔다. 팽창률을 속도로만 이해할 때 생기는 오해는 일상적인 직관과 연결되어 있다. 속도는 보통 관측자와 대상 사이의 상대 운동을 뜻하며 그 운동에는 방향이 있다. 그러나 우주 팽창의 평균적인 서술에서는 특정한 중심이나 특정한 방향이 필요하지 않다. 어느 곳에서 관측하더라도 충분히 큰 척도에서 보면 멀리 있는 은하들의 적색 편의가 비슷한 통계적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우주가 큰 척도에서 대체로 균질하고 등방적이라는 가정과 맞물린다. 균질은 공간의 어느 곳을 고르더라도 평균적인 성질이 비슷하다는 뜻이고, 등방성은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평균적인 성질이 비슷하다는 뜻이다. 팽창률은 이 두 가정이 허용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간, 변화로 자리 잡는다. 팽창률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구분은 고유한 거리와 함께 움직이는 거리의 구분이다. 은하 사이의 간격은 관측자가 자를 들고 재는 것처럼 즉시 주어지지 않으며 우주론에서는 공간의 격제 표식을 붙여두고 그 격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생각한다. 격제 고정된 표식 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표식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되며 그 위에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가 우주의 척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관점에서 팽창은 표식이 떠밀려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표식 사이의 단위 길이가 변하는 현상에 가깝다. 그래서 같은 두 은하를 두고도 어떤 거리 정의를 쓰는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고, 팽창률은 그 정의들 사이에서 현재의 변화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쓰인다. 개별 은하는 또한 자신만의 운동을 갖는다. 은하단 내부의 중력 주변 구조의 끌림, 과거의 상호작용은 은하의 속도를 약간씩 바꾼다. 이런 운동은 우주의 평균 팽창과 구분되어 특이 속도라고 불리며,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 특이 속도가 적색 편의와 거리의 관계를 흐릴 수 있다. 반대로 더 큰 척도에서는 많은 방향과 많은 대상의 평균을 취할수록 특이 속도의 영향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커진다. 팽창률이 하나의 값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기대는 바로 이런 평균의 성질에 기대고 있다. 즉, 팽창률은 모든 개별 운동을 지운 뒤 남는 큰 척도에서의 규칙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또 한 가지 자주 생기는 혼동은 빛의 속도와의 관계다. 은하의 후퇴 속도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우주 팽창의 언어에서 후퇴 속도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동 속도라기보다 늘어나는 공간의 효과를 포함한 계산된 양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틀에서 공간의 척도가 변할 때는 먼 거리에서 거리 증가의 비율이 빛의 속도라는 제한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면 팽창률은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이상한 수치가 아니라 거리 정의와 시간 정의를 결합해 현재의 우주 상태를 요약하는 값으로 자리 잡는다. 이 개념은 우주의 나이와도 연결된다. 팽창률이 크면 같은 상태에서 거리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팽창률이 작으면 그 늘어남이 더 느리게 해석된다. 그래서 팽창률은 우주의 시간 척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관측들과 결합될 때 우주의 역사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만드는 데 쓰인다. 다만 여기에서도 팽창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성분과 공률 시간에 따른 변화의 형태가 함께 들어가며, 팽창률은 그 묶음 안에서 현재의 리듬을 상징하는 값으로 놓인다. 결국 팽창률은 하나의 숫자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약속이 만나는 자리다. 적색편이라는 관측적 기록 거리라는 추정의 체계, 큰 척도에서의 평균이라는 가정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우주의 리듬에 대한 모델이 겹쳐진다. 이 겹침이 있어서 팽창률은 단순한 속도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바로 그 겹침 때문에 서로 다른 경로가 같은 개념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 작은 차이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층에서 필요한 것은 차이를 해석하기 전에 팽창률이 무엇의 이름인지 조용히 고정하는 일이다. 가까운 우주의 팽창률을 구하는 일은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얼마나 붉게 치우쳤는지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가까운 곳의 거리 자체를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단단한 방식으로 붙잡는 일이다. 밤늦은 데이터 처리실에서 화면에는 은하의 흐릿한 원반이 떠 있고,
그 안쪽에 작은 점들이 조용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 점들의 밝기 변화는 드라마가 아니라 규칙이며 그 규칙은 거리라는 보이지 않는 값을 붙잡기 위한 손잡이로 쓰인다. 손잡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어져 있고 그 이어짐이 흔히 거리 사다리라는 말로 요약된다. 거리 사다리는 한 번에 우주의 끝까지 닿는 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단계의 측정들이 겹치며 이어지는 구조다. 첫 단계는 기하학적 거리다. 별의 연주 시차처럼 관측자의 위치가 바뀌는 동안 대상이 배경에 대해 미세하게 이동해 보이는 양을 이용해 거리를 정한다. 이런 방식은 원리상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작은 각도를 다루기 때문에 정밀한 관측과 체계적인 보정이 필요하다. 기아이와 같은 임무가 가까운 별들의 시차를 대규모로 측정하면서 더 멀리 쓰일 수 있는 표준 촛불들의 기준점이 단단해진다. 기준점이란 특정 종류의 천체가 본래 어느 정도의 밝기를 갖는지에 대한 척도이며 그 척도가 있어야 겉보기 밝기를 통해 거리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준 촛불은 세페이드 변광성이다. 세페이드는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로 밝기 변화의 주기와 본래 밝기 사이에 비교적 일정한 관계가 나타난다. 주기가 긴 세페이드는 대체로 더 밝고 주기가 짧은 세페이드는 대체로 덜 밝다. 이 관계가 한번 정밀하게 보정되면 멀리 있는 은하에서 세페이드를 찾아 주기를 측정하고 겉보기 밝기를 재는 것만으로도 그 은하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계는 결코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세페이드의 밝기는 관측 필터 별의 화학 조성 주변 별들과의 혼잡 은하 내부의 먼지에 의해 달라져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거리 사다리의 핵심은 어떤 표준 촛불을 쓰는지보다 그 표준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까지 함께 기록하는 태도에 있다. 세페이드의 보정에는 여러 종류의 기준점이 쓰인다. 은하수 안의 세페이드는 시차로 직접 거리를 정할 수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대마젤란 은하 같은 가까운 은하는 식상성의 궤도 관측을 통해 비교적 직접적인 거리 측정이 가능해 세페이드 관계를 검증하는 또 다른 기준점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은하의 물 분자 메이저를 이용해 원반의 운동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고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기준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하학적 기준점들이 겹치면 한 가지 기준의 체계적 오차가 사다리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겹침은 곧 조정의 과제를 뜻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기준점이 미세하게 다른 값을 줄 때 그 차이가 관측 오류인지 보정의 선택인지 물리적 차이인지 분리해야 한다. 분리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은 대중서사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세페이드로 얻은 은하의 거리는 보통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그 단계의 주역은 IA형 초신성이다. IA형 초신성은 일정한 조건에서 백색 과외성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며 최대 밝기가 비교적 일정한 경향을 보여 표준 촛불로 쓰인다. 완전히 같은 밝기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밝기가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곡선의 형태를 이용해 본래의 밝기를 보정하는 경험적 규칙이 만들어져 왔다. 가까운 우주에서 세페이드가 보이는 은하 안에서 IA형 초신성이 동시에 관측되면 세페이드로 이미 정해둔 은하의 거리를 이용해 그 초신성의 본래 밝기를 직접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교정된 초신성은 훨씬 더 먼 거리에서도 관측되기 때문에 거리 사다리는 세페이드에서 초신성으로 이어지며 범위를 넓힌다. 이 연결 고리에는 세심한 주의가 들어간다. 초신성의 빛은
은하의 먼지에 의해 붉어지고 어두워질 수 있으며 관측 장비와 필터의 차이로 측정된 밝기 곡선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초신성이 터진 환경, 예를 들어 숙주 은하의 별 형성 상태나 금속 함량과 같은 요인이 초신성의 표준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또한 표본 선택에 효과가 끼어든다. 더 먼 거리에서는 본래 더 밝은 사건이 관측되기 쉬워지고 경계선 근처의 어두운 사건은 누락되기 쉽다. 이런 선택 효과는 평균 밝기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고 그 결과 거리를 과소 추정하는 방향의 편향이 생길 수 있다. 거리 사다리는 밝기와 거리를 연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밝기에 대한 작은 편향이 거리와 팽창률에 그대로 반영된다. 거리 사다리가 팽창률로 이어지는 마지막 연결은 초신성이 있는 은하들의 적색편이 측정이다. 여기에서 가까운 우주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와 표준화된 본래 밝기를 비교해 거리를 추정하고 그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해 후퇴의 크기를 기록한다. 많은 은하에 대해 이 두 값의 관계를 모으면 거리와 후퇴가 어떤 비례를 이루는지 드러난다. 그 비례의 정도가 현재의 팽창률로 해석된다.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통계적이며 한 개의 은하가 아니라 여러 방향과 여러 거리를 평균한 결과에서 값이 나온다. 그래서 표본의 구성 거리 범위의 선택, 특이 속도의 영향이 중요한 요소로 남는다. 특이 속도는 가까운 우주에서 특히 눈에 띈다. 은하들은 우주의 평균 팽창 위에 지역적인 중력 흐름을 얹고 있어 어떤 방향에서는 조금 더 빨리 다가오거나 조금 더 빨리 멀어지는 움직임이 섞인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런 지역 흐름이 팽창률의 평균 관계를 흐릴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우주의 팽창률 측정은 일정 거리 이상에서의 초신성을 주로 사용하고 동시에 지역 흐름을 모델로 보정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델 보정은 또 다른 가정과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결국 가까운 우주의 방식은 가능한 한 넓은 하늘과 가능한 한 균형 잡힌 표본을 확보해 지역적인 불규칙이 평균에서 상쇄되기를 기대한다. 거리 사다리의 강점은 구체성과 반복 가능성에 있다. 어느 별을 측정했고 어떤 필터를 썼고 어떤 보정식을 적용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 다른 연구팀은 같은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새로운 관측으로 기준점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동시에 그 강점은 약점과 맞닿아 있다. 단계가 많을수록 각 단계의 작은 선택이 다음 단계로 전파될 수 있다. 시차의 0점 보정 세페이드의 금속도 보정 먼지 소강의 추정 초신성 표준화에 경험적 관계 표본 선택의 편향은 모두 작게 보이지만 사다리 전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누적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까운 우주의 팽창률 값은 하나의 숫자이면서 그 숫자가 어떤 선택들의 집합 위에 서 있는지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이 장에서 가까운 우주의 방법은 결론이 아니라 절차로 보인다. 절차는 손으로 만지는 듯한 구체성을 갖지만 그 구체성은 단순함과 같지 않다. 관측은 빛의 점들을 모으고 점들은 관계로 묶이며 관계는 다시 하나의 대표값으로 요약된다. 요약된 값은 우주의 현재 리듬을 말하는 데 쓰이지만 그 리듬은 사다리의 각 디딤돌이 얼마나 곧게 세워졌는지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 가까운 우주의 팽창률은 그래서 확정된 한 문장이라기보다 조용히 갱신되는 작업대 위의 수치로 존재한다. 작업대에는 늘 같은 도구가 놓이지만 도구의 눈금은 계속 더 미세하게 조정된다. 먼 우주의 방법은 가까운 우주의 거리 사다리처럼 손에 잡히는 단계의 연결로 시작하지 않는다. 시작점은
밤하늘 전체에 거의 균일하게 깔린 희미한 빛이다. 전파 수신기와 냉각된 검출기는 그 빛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지도처럼 기록하고 지도에는 아주 작은 얼룩과 띠가 남는다. 이 빛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리며 우주가 훨씬 더 뜨겁고 조밀하던 시기의 흔적이 현재까지 늘어나 식어 남은 것으로 이해된다. 먼 우주의 팽창률 추정은 이 흔적을 현재의 값으로 곧바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초기의 조건을 읽고 그 조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 현재의 리듬으로 이어지는지 계산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밝기보다 그 위에 얹힌 작은 요철의 패턴이다.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과 빛이 서로 자주 부딪히며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고 그 속에서는 밀도 요동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음향 진동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소리처럼 압축파가 퍼지는 현상에 비유된다. 우주가 식으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 원자가 늘어나는 재결합이 진행되면 빛은 더 이상 자유롭게 흩어지지 않고 거의 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때의 마지막 산란 표면이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되며 지도에 남은 요철은 그 이전에 진행되던 음향 진동의 흔적을 담는다. 이 흔적은 각도에 따라 일정한 크기의 무늬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어떤 각도 규모에서는 요동이 특히 강해 보이고 다른 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각도 규모는 초기 우주에서 소리가 이동할 수 있었던 최대의 거리와 관련된다. 초기의 플라스마에서 압축파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빛과 물질의 성분, 특히 보통 물질과 복사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그 범위는 흔히 음향 지평선으로 불린다. 우주 배경 복사는 그 음향 지평선이 하늘에서 어느 정도의 각도로 보이는지 알려준다. 각도로 보인다는 말은 실제 길이를 직접 잰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무늬가 어느 정도로 촘촘한지 관측한다는 뜻에 가깝다. 여기에서 먼 우주의 방법은 우주의 기하와 성분에 대한 모델을 함께 요구한다. 음향 지평선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크기가 현재 하늘에서 어떤 각도로 투영되는지는 우주가 어떻게 팽창해 왔는지에 의해 달라진다. 초기 우주의 물리로부터 음향 지평선의 길이를 추정하려면 보통 물질의 양과 암흑 물질의 양 복사의 양 같은 값이 필요하다. 이 값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무늬 중에서 각도별 강도의 상대적인 비율로부터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보통 물질이 많을수록 압축된 상태의 요동이 더 두드러지게 남고 암흑 물질은 전체 중력의 틀을 제공해 진동의 진행과 감소의 양상을 바꾼다. 이런 패턴은 하나의 숫자만을 주지 않고 여러 성분이 섞인 상태에 대한 제약을 준다. 우주 배경 복사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은 성분의 양을 물리적 밀도로 묶어 표현하는 것이다. 물리적 밀도는 단순히 전체 비율만이 아니라 현재의 팽창 규모를 포함한 형태로 정의되어 관측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물리적 밀도를 비교적 단단히 잡는 반면 현재의 팽창률은 그 밀도들과 함께 움직이는 조합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서로 다른 조합이 비슷한 각도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때의 차이는 우주의 곡률이나 암흑 에너지의 성질, 중성미자의 성질 같은 다른 요소로 흡수되기도 한다. 먼 우주의 값은 이런 조합을 어느 방향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측과 모델의 맞물림을 전제로 한다. 이 맞물림을 보조하는 증거로는 원시 핵합성이 있다.
우주가 아직 매우 뜨겁던 시기에는 가벼운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 식은 뒤에도 그 비율의 흔적이 일부 남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중수소의 비율은 보통 물질의 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먼 은하의 흡수선을 이용한 관측은 보통 물질의 물리적 밀도를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점검은 우주 배경 복사에서 얻는 값과 함께 놓일 때 초기 조건에 대한 허용 범위를 더 좁힌다. 좁혀진 초기 조건은 곧 음향 지평선의 물리적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후 팽창 역사로 번역될 때의 흔들림을 일부 줄여준다. 우주 배경 복사 안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 우주가 성장하는 동안 큰 구조의 중력은 우주 배경 복사의 빗길을 미세하게 굽히고 그 결과 지도에는 약한 중력 렌즈의 흔적이 남는다. 이 흔적은 물질 분포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어 암흑 물질의 양과 밀도 요동의 크기를 다른 방식으로 제약한다. 또한 제-이온화로 불리는 과정은 초기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며 우주가 다시 이온화되는 시기를 반영해 우주 배경 복사의 큰 각도 패턴에 영향을 준다. 이런 요소들은 팽창률을 직접 주지 않지만 모델의 여러 성분을 동시에 묶어 놓아 현재 값으로의 번역을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 이 연결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먼 우주의 방법은 우주 배경 복사와 다른 관측을 결합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온 음향 진동이다. 초기 우주의 음향 진동은 우주 배경 복사에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 은하들이 모이는 대규모 구조에도 약한 선호 거리로 남는다. 은하들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세어보면 일정한 거리 간격에서 은하쌍이 조금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그 간격은 초기의 음향 지평선과 같은 물리적 눈금을 공유한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하늘의 각도뿐 아니라 적색편이 방향의 거리에도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역사에 대한 제약을 보강한다. 우주 배경 복사가 제공하는 초기 눈금과 바리온 음향 진동이 제공하는 중간 시기의 거리 관계가 결합되면 모델이 허용하는 조합은 더 좁아진다. 먼 우주의 값이 추정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결합의 성격에서 드러난다. 초기 우주에서 정해진 눈금이 현재까지 어떻게 늘어났는지, 빛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공간의 기하가 어떤지에 따라 현재의 팽창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먼 우주의 팽창률은 하나의 관측 결과라기보다 관측으로 제약된 모델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 읽는 결과다. 이 방식은 관측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관측이 특정한 이론적 틀 안에서 가장 잘 해석된다는 뜻에 가깝다. 틀은 데이터를 대신하지 않고 데이터가 말하는 관계를 현재의 값으로 번역하는 언어가 된다. 관측의 세부로 들어가면 우주 배경복사 지도는 위성 임무와 지상 망원경들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얻어진다. 우주 배경복사의 평균 온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으나 미세한 요동을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넓은 하늘을 균일한 감도로 훑는 장비와 대기의 방해를 줄이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ESA의 플랑크 임무와 나사의 WMAP 임무는 하늘 전역의 패턴을 높은 정밀도로 제공하고 남극과 고산지대의 지상 관측은 더 작은 각도 규모의 세부 구조를 보강한다. 서로 다른 장비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은하의 먼지나 전파원 같은 정형 신호를 분리하려 한다. 정형 제거의 선택은 패턴의 미세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석은 여러 주파수와 여러 모형을 비교하며 진행된다. 바리온 음향 진동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은하 적색편이 관측이 필요하다. 한 번의 사진이 아니라 수많은 은하의 스펙트럼이 모여
공간 속의 점구름을 만든다. 그 점구름에서 특정 거리의 선호가 얼마나 뚜렷한지 다른 거리에서는 어떤지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 따라온다. 표본의 선택 관측 효율 은하의 진화와 같은 요소는 통계적 신호를 왜곡할 수 있어 조사 설계와 모의 실험이 함께 쓰인다. 먼 우주의 방법은 이처럼 거대한 통계의 건축물 위에 서 있으며 개별 천체의 세부보다 전체 패턴의 일관성을 우선한다. 2층에서 중요한 점은 먼 우주의 팽창률이 현재의 우주를 직접 재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우주를 매우 정밀하게 재고 그 결과를 현재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우주 배경 복사의 무늬는 초기 조건을 단단히 붙잡는 대신 현재 값으로 가는 길목에서 모델 의존성을 피하기 어렵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그 길목을 보강하지만 여전히 초기 눈금과 팽창 역사 사이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 우주의 값은 숫자만으로 전달될 때 오해를 낳기 쉽고 값이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될 때 비로소 의미가 또렷해진다. 가까운 우주의 거리 사다리가 단계의 누적이라면 먼 우주의 방법은 패턴의 해석과 변환의 누적이다. 이 장의 끝에서 남는 풍경은 차분한 작업대다. 한쪽에는 하늘 전체의 온도 지도와 그 안에 규칙적인 무늬가 놓이고 다른 한쪽에는 은하 분포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약한 선호 거리가 놓인다. 두 자료는 서로 다른 시대를 가리키지만 같은 눈금의 흔적을 공유한다. 먼 우주의 팽창률은 그 공유된 눈금을 매개로 현재의 리듬으로 번역되며 번역의 과정에는 우주의 성분과 기하에 대한 가정이 함께 들어간다. 이 층에서는 불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값이 어떤 종류의 기록과 어떤 종류의 번역을 거쳐 나오는지 그 경로를 조용히 정리해 둔다. 두 방법이 도달한 숫자가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소식은 흔히 우주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로 번역되지만 학술의 안쪽에서는 먼저 더 조용한 질문들이 놓인다. 같은 개념의 자리를 두 경로가 공유하는지, 각 경로가 붙잡은 것이 진짜로 같은 물리량인지, 그리고 그 경로가 숨기고 있는 선택과 가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우주의 거리, 사다리는 단계의 누적이며 먼 우주의 우주 배경 복사와 바리온 음향 진동은 패턴의 해석과 변환의 누적이다. 누적이 다르다는 말은 측정 대상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들어오는 모양이 다르다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두 숫자의 차이는 우주의 비밀이라기보다 두 종류의 지식 생산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한다. 세 번째 검증의 장은 모형의 확장이다. 표준 우주론 모형은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요약되는 성분들과 초기 요동의 형태를 가정하고 그 안에서 우주 배경 복사와 대규모 구조 초신성 거리 등이 서로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도록 한다. 두 방법의 팽창률이 어긋날 때 한 가지 가능성은 표준 모형의 어떤 가정이 미세하게 틀렸다는 쪽이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에 추가적인 에너지 성분이 잠깐 존재했다면 음향 지평선의 크기가 달라져 먼 우주에서 읽어내는 현재 값이 이동할 수 있다. 중성미자의 유효 자유도가 다르거나 암흑 물질의 성질이 단순한 차가운 성분과 다르거나 암흑 에너지의 시간 변화가 표준적인 상수 형태와 다르다면 먼 우주에서의 변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은 흥미로울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가능성이 다른 관측들과 동시에 성립하는지다. 모형을 늘리는 순간 맞춰야 할 데이터는 더 많아지고 따라서 설명은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네 번째 검증의 장은 통계와 결합의 규칙이다. 각각의 측정은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통의 전제나 공통의 보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신성 표준화의 훈련에 쓰인 자료가 다른 분석에도 영향을 준다거나 우주 배경 복사의 정형 제거 모형이 다른 파라미터 추정에도 반복 사용된다면 값들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결합할 때 어떤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주고 어떤 자료의 상관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결론의 형태를 바꾼다. 바깥층에서는 두 값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 남지만 안쪽에서는 그 두 값이 어떤 상관 구조 위에서 비교되고 있는지가 먼저 검토된다. 비교의 규칙이 바뀌면 차이가 유의하다고 부르는 수준도 바뀔 수 있다. 이 모든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학계의 언어는 대중의 언어와 다른 리듬을 따른다. 대중의 언어는 사건을 원하지만 학계의 언어는 오차의 예산을 원한다.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흔들림이 같은 방향으로 모일 수 있는지, 새 관측이 들어오면 어느 항목이 줄어드는지, 같은 질문들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해결은 한 번의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값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오차 막대가 조금씩 줄어들며 서로 다른 경로가 공유하지 않는 체계적 오차가 계속 검증될 때에야 불일치는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남는 것이 체계적 오차의 발견이라면 그 발견은 측정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남는 것이 모형의 확장이라면 그 확장은 다른 관측을 통해 다시 시험받는다. 어느 경우든 핵심은 우주가 숨긴 것이 아니라 방법이 드러낸 것에 가깝다. 현재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면 두 방법이 내놓는 값의 차이는 단순한 오해로만 치부하기 어렵고 동시에 새로운 물리학으로 곧바로 확정할 수도 없다. 가까운 우주의 거리 사다리는 기준점과 보정의 누적을 더 정밀하게 다듬고 있고 먼 우주의 우주 배경복사와 대규모 구조 분석은 정형 제거와 모형 제약을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력 렌즈 시간 지연 표준 사이렌, 다양한 거리 지표와 같은 대체 경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지도를 넓히며 불일치의 지형을 더 세밀하게 그리게 한다. 이 지형이 더 분명해질수록 불일치는 하나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우주론 전체의 일관성 검사를 위한 표지로 자리 잡는다. 안쪽에서 이 이야기는 결국 과학의 자세로 돌아간다. 측정은 늘 불완전한 도구로 진행되며 불완전함은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 계산해야 할 항목이다. 한 방법이 다른 방법과 맞지 않을 때 그 차이는 먼저 도구의 눈금과 손의 습관을 점검하게 만든다. 그 점검이 끝나도 차이가 남는다면 그때 비로소 우주의 성분과 역사를 더 넓은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여지는 결론이 아니라 조건이며 조건은 다시 관측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팽창률의 불일치는 과학이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과학이 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기록은 조용히 쌓이고 숫자는 그 위에서 천천히 자신의 무게를 바꾼다.